안녕하세요. 2025 학년도 유아특수 서울대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된 권시현 교수님 수강생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다른 선배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찾아보면서 힘을 얻곤 했는데요.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합격 수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만화의 그림들은 제가 공부할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자주 보던 만화책인데요. 여러분께도 제가 받았던 위로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올해 재수를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수 때에는 1학기는 병행하고 2학기에는 공부에 올인을 했습니다. 1학기에 병행할 때에는 한 15학점 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자 했고 2학기에는 집 앞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올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수를 할 때는 기간제로 병행을 했는데요. 공립단설유치원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 초수 때에는 1차에는 합격했지만 최종에서는 불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시험이 평소보다 조금 적게 뽑아서 1차에서 3명이 붙고 최종에서 1명이 떨어지는 시험이었는데 그 1명이 바로 저였답니다.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해는 내가 반드시 나의 실수들을 다 만회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해에는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수 때와는 달리 재수 때는 내가 반드시 만회하리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해 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공부 시간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순공시간 기준으로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많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4시간 내외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활용할 수 있으니 혹시 공부 시간이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변화는 논술 공부 방법과 논술 점수입니다. 제가 왜 불합격하게 되었는지 3월, 4월 동안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부족했던 논술 점수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수 때 봤던 논술 시험이 다소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논술 공부 시간도 많이 늘리고 또 논술 스터디도 참여하면서 논술 점수를 이렇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불합격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제 1차 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서울에 1차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딱 컷에 걸려가지고 안정적인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조금 더 놓치는 것들이 없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한 결과 컷보다 18.33점 높은 점수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에서 불합격하게 된 만큼 주요한 불합격 요인이 2차 시험 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했던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요한 실수들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합격 요인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가 7시에 열어서 출근하기 전에 공부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 7시까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침이고 그리고 몸이 너무 지쳐서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제 인출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단순하게 좀 가볍게 오늘 외울 것들을 먼저 보는 느낌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다음에도 당연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 시간을 정말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초수 때에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졸아도 되지, 조금은 쉬어도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저도 모르게 가졌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저한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단 1초도 졸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망함은 조금 접어두고 피곤하다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서서 책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합격의 기쁨은 오래 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공부하는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나 다른 여가 시간을 최대한 공부하는 데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활용했는데요. 잘 안 외워지거나 시간 내서 암기할 만큼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서 저녁에 집에 가서나 혹은 버스에서 잠깐씩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 요인은 논술 공부 시간 증가와 피드백을 통한 약점 보완이었습니다. 저는 논술 점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점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또 모의고사를 수강함으로써 보다 제 글을 긍정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수강하더라도 그 제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워낙에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서 그리고 모범 답안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논술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스터디를 매우 추천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쓰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들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논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합격 요인들을 꼽아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수적으로 보일지라도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수 때에는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자주 아프고 한 번 쉬면은 2주에서 3주까지도 감기가 낫지 않았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 2회씩은 고강도의 운동을 한 결과 큰 잔병 치레 없이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운동하는 것은 정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신다면 공부하는 시간 동안 더 효율적으로, 더 눈을 반짝이면서 허리도 안 아프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나 혹은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운동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날려버리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도 수험 생활 끝까지 아프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완주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공부하면서 힐링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초수 때에는 공부에 올인을 했다 보니까 오픈날을 일주일에 하루, 많게는 이틀 정도 잡고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그렇게 오픈날을 만들 수는 없었고 대신에 공부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예쁜 카페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도서관에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정독도서관인데요. 여기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부를 주말이면 하면서 내가 반드시 서울의 교사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분 전환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도서관에 굳이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 보이시는 게 책인데 누워서 인출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 테라스에서도 인출표를 막 타자치면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공부하는 게 덜 지루하고 제 모습이 좀 덜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꼽은 합격 요인은 제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초수 때에는 너무 괴롭고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슬럼프에도 자주 빠졌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마음을 바꾸고 주눅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눅을 든다면 공부를 할 때도 좀 집중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붙을 거야. 나는 이미 붙었고 지금 합격하는 과정 중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서 상황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올해가 더 많았음에도 저는 공부하는 그 과정이 초수 때만큼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하면서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공부를 또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간별로 제가 어떻게 또 어떤 부분들을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4월은 제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5월, 6월에는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초수 때 만든 요약 노트를 정독했습니다. 일반 유아는 한 2회독 정도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고 특학은 1회독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고 방학이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학 한 달이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초수 때처럼 공부에 올인을 했습니다. 인출표는 하루에 한 영역씩 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반 유아도 2주면은 2회독을 하실 수 있으시고 특학도 1회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영역이 많은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연도별로 유특뿐만 아니라 초중등 모두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스터디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권시영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올해 들었던 유일한 인강이었지만 또 가장 제 수험생활 통틀어서 도움이 되었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은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을 시기였는데 이때 저는 장특법과 누리과정 암기 등을 시작했습니다. 다소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늦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어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매일 전 영역을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는 것들이 그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몇 년 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뭔가 다 익숙하고 다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인출을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시험 직전에 채움으로써 시험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 시기에는 전에 틀리셨던 문제들을 최소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틀린 문제는 또 계속 틀리게 되거든요. 제가 분명 문제도 풀었고 또 오답 정리도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같은 문제를 시험에서 틀렸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 시험만큼은 다 맞출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주요한 오답 문제를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권시영 교수님의 그 모의고사를 수강한 게 제 수험생활 통틀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교수님 모의고사 3회 때 나왔던 문제 해설 부분인데요. 마침 제가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모의고사를 수강할 때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워나가고 또 가볍게 공부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설을 꼼꼼하게 봤었습니다. 그때 이 배변 훈련 문제를 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자도 따가지고 습수독, 배변 훈련은 습수독 이러면서 외웠었는데 짜잔! 올해 교육과정 문제로 배변 훈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A의 두 번째 문항이어가지고 되게 시험 초반이었는데요. 뭔가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자세하게 보니까 또 되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도 절대 지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 모의고사를 풀고 또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를 지도함으로써 그 아이는 이제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또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관련해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반드시 초중등 기출문제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이 초중등에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어디에 적어놓거나 꼭 기록하심으로써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유튜브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초중등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까 하신 부분들도 최신 기출에 나온 것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장특법을 벼락치기 하듯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벼락치기였어도 주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암기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짝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법조문에 빈칸을 뚫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장형으로 돼 있으면은 조금 암기하기가 지루하고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번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거를 외운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8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담, 가족, 치료, 지원 인력 배치, 상가치지, 보학통정 해가지고 그 8개로 상가치지, 보학통정 하시면 암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장특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다 암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재수할 때 장특법에 새롭게 추가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통합교육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차조지교연 이렇게 외우시면은 차조지교연 벌써 외웠습니다. 훨씬 벼락치기이더라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워했고 힘들었던 2차 기간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먼저 권시영 교수님의 2차 준비반을 수강했습니다. 권시영 교수님의 준비반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스터디를 했지만 이게 스터디원들끼리 주고받는 피드백은 정말 그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고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없이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께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권시영 교수님은 저희와 같은 유아특수 교사이시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시영 교수님의 2차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이렇게 꼽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매주 내주시는
저를 위한 맞춤형 숙제였습니다.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뭐 2주에는 어떤 시책을 공부하고 2주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예정돼 있던 제작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올해 좀 유난히 못했다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음에 한 번 더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맞게 그냥 공장형처럼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저에게 맞게 숙제를 내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아주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 2회씩 대면으로 해주셨는데요. 주 2회씩 대면을 많은 선생님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수님 힘드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1시간 반을 정말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니까 제 면접과 수업 시련도 나날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해 준비했던 2차 기간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교수님의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피드백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고 정말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도 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의 2차 강의를 수강하게 되신다면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2차 문항도 문제에 따른 출제자의 의도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물으신 거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조건을 넣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전년도보다 훨씬 2차 준비를, 2차 시험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 너무너무 스윗하세요.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면접 이렇게 시연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날들이면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들만 쏙쏙 골라서 위로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모의고사 때부터 이렇게 2차 때까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직장 병행을 했음에도 뭔가 되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간에는 2인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교수님의 피드백이 있는 날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면접과 수업 시련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2차 준비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모두 시험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올해 면접에서 구상형으로는 이음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이음교육에 대한 부분은 권시영 교수님이 자체 제작해 주신 문제로 이미 여러 번 풀어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만능틀인데요.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그날그날 만능틀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능틀을 미리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한 3일 전까지도 완성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냥 계속 이 부분은 추가해야지, 이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해 보이니까 빼야지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형 1번으로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방안 3개에 대해서 말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또 이미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심지어 또 3개를 준비해놨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거다 하면서 되게 빠르게 구상하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수 때 불합격한 요인이 2차 시험에서의 문제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초수 때 이 구상형 중에 한 문항은 아예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론만 말하다가 타이머가 아예 끝나버렸거든요. 초수 때 시간 안배를 매우 못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면접이 가장 두려웠었는데 교수님이랑 다양한 주제를 또 깊이 살펴본 덕분에 올해 시험은 2분 30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시간 안배를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련도 제가 연습한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먼저 수업 시련에서 올해 우정활동과 장애 공간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로
여러 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수업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교육과 장애 공간 문화는 세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가져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장애 공간 문화를 형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관련된 제작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자신감 있게 여기 있던 내용들 거의 다 했어요. 5개, 6개. 이미 조건은 채웠더라도 한 번, 2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되게 중요해 보였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정 활동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 만능틀로 모든 수업마다 이렇게 항상 넣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면서 자신감 있게 수업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기타의 공부 팁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 반드시 백지 인출로 암기한 것 그리고 공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지 인출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점을 잊어먹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암기의 효율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백지 인출 또한 자꾸 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조금 손목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핑도 아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백지 인출을 하심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많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백지 인출이라고 해서 글자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그냥 저는 이게 물리적 공간의 구조화인데요. 물공구라고 쓰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시간적 구조화인데요. 시간의 구조화, 시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두 문자로 인출도 되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빈칸만 보고도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시는지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연속 개별시도 교수 뭐를 높인다. 뭐랑 뭐가 있다. 이렇게만 하셔도 백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외워지는 것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절대 안 외워지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 보면은 다른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속상하겠지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봤는데 안 외워진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옮겨서 그날 저녁에 혹은 어디다 붙여놓고 언젠가 외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쿨하게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붙여다 뗄 수 있는 형광펜 포스트잇인데요. 여기 있는 분홍색이 이 포스트잇들입니다.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외워졌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외워졌다 하면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워지는 형광펜인데요. 이렇게 또 형광펜을 칠하면서 이 부분이 안 외워졌구나 하는 걸 나중에 확인하시고 외워졌으면은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됐었습니다. 인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이 과정이 제일 지루하고 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사람이 걱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안 외워지는데 오래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은 자괴감도 막 듭니다.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하는데 당연한 거니까 누구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외우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표시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녁 혹은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잇들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다가 안 외워진다 하면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제 방 거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설거지할 때 보려고 적어놓은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반응일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반응일치, 반응구조 이렇게 그냥 하시면 이렇게 외우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 화장실 문인데요. 머리 말리면서 양치하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 동네 방네 붙이면서 외우시면은 언젠가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적 암기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외우는 양들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외운 것들이 휘발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누적 암기를 한다면 이렇게 휘발되려고 하는 것들 가지마 하고 이렇게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적 암기 또한 여러분들께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적장애 영역을 외웠고 다음날 자폐 범주성 장애를 외워야 한다면 다음날에 이 자폐를 외우기 전에 지적장애 영역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출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이라서 소리내는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밑줄 치면서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공부하는데 부담도 되고 사실 오늘 외울 것도 많은데 어제 걸 복습하기가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 길의 끝에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드시 꼭 현장에서 동료교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제가 진심으로 온 맘 다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